수천 년 전 해안가에서 제사를 올리던 사람들이 눈을 의심할 광경을 목격했다고 전해집니다. 파도 위로 무언가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상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살아있는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이상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단군 왕검이 조선을 세운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절, 고대 한반도의 해안가에서 땅의 신에게 제를 올리는 의식이 열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의식은 왕이 직접 주관했다고 전해지며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날의 의식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제사가 한창이던 그때 바다 위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수면이 갈라지듯 붉은 빛을 띤 두 마리의 용이 모습을 드러냈다고 전해집니다. 이 기록이 실제 목격담인지 신성한 의미를 담은 상징적 묘사인지는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대의 기록자들은 이 순간을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징조로 해석했다고 전해집니다. 용이 사라진 직후 이번에는 하늘에서 두 여인이 내려왔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의 손에는 작은 빛으로 빛나는 상자가 들려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여인은 그 상자를 모래사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뒤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은 짧지만 명확한 말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붉은 옷을 입은 남자아이 하나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아이는 살아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상자 안에 담겨 나타났는지, 누가 그를 그곳에 두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기록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겨진 것은 오직 그 아이와 그를 둘러싼 경이로움뿐이었습니다. 단군 왕검은 이 아이를 하늘과 땅의 뜻이 모여 보내진 존재라 여겼다고 합니다. 이례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나타난 존재를 신성하게 해석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드물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단군은 이 아이를 자신이 직접 거두어 길렀다고 전해지며 그 이름을 배천생이라 불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생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늘이 낸 존재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 15살이 되었을 때 단군은 그에게 특별한 성씨를 내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배라는 성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성은 붉을 비와 도대 이를 합쳐 만들어진 것이라 합니다. 바다의 상자 안에서 붉은 옷을 입고 나타났다는 기억을 성씨 안에 영원히 새겨넣은 것이라는 설입니다. 이름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가 된 셈입니다. 배천생은 성장하면서 단순한 전설 속 인물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남회장이라는 직책을 맡았으며 상국이라는 높은 관위에까지 올랐다고 전해집니다. 바다에서 온 존재라는 이야기가 신화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 역할을 가진 역사적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신화와 역사가 한 사람의 생애 안에서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배천생의 이름은 달성배씨 족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 씨족의 공식 시조 이전 선조로 올라 있습니다. 족보는 씨족의 계보와 정체성을 담은 공식 문서지만 그 기록 방식은 언제나 후대의 편집과 해석을 거쳐 완성됩니다. 배천생이 족보에 이름을 남겼다는 사실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구전 설화를 넘어 씨족의 공식 역사로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배천생에 관한 기록이 극히 단편적이라는 점입니다. 단군 조선 시대를 직접 기록한 동시대 사료는 현재 남아있지 않으며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훨씬 후대에 작성된 문헌들을 통해 전해집니다. 기억이 세대를 거쳐 옮겨 적히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더해지고 지워졌는지 지금의 우리로서는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배천생의 이야기가 그 자체로 완결된 신화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씨족의 조상이 신성한 방식으로 세상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서사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배씨 씨족이 품어온 집단적 신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만으로는 왜 하필 단군과 직접 연결되는 형태를 취했는지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이 이야기가 후대에 의도적으로 구성된 정통성 서사라는 해석입니다. 왕조 교체나 사회 변동의 시기에 특정 시족이 자신들의 권위를 입증하기 위해 신성한 기원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군과의 연결은 시족에게 막대한 상징적 권위를 부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설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구성한 주체가 누구인지, 어느 시대인지를 지금 남아있는 기록만으로는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두 해석의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실제로 출신이 불분명한 어떤 인물이 고대 사회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했고 그 기억이 세대를 거치며 신화적 언어로 재해석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종종 이런 방식으로 전해집니다. 사실의 씨앗 위에 신화가 꽃을 피우는 방식으로. 그러나 이 가설 역시 원래 사실이 무엇이었는지는 결코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세 가지 가설 중 어느 것도 이 이야기의 전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배천생 이야기가 지금껏 물음표로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신화라 하기엔 역사적 직책이 너무 구체적이고 역사라 하기엔 탄생의 경위가 너무 신화적입니다. 이 두 층위가 겹쳐 있다는 것 자체가 고대 기록이 작동하던 방식을 보여주는 단서일 수 있습니다. 배천생의 이야기가 무엇이든 간에 이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의미심장합니다. 한국의 성씨와 족보 문화에서 기원신화는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언어였습니다. 배천생이 실존했는지의 여부와 별개로 그 이야기를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는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배천생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이 이야기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는 지금의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 답은 영원히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물음 자체가 우리를 고대 한반도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던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빚어냈는지로 이끌어줍니다. 바다에서 온 아이 이야기는 그 미스터리만큼이나 깊은 울림을 지금도 품고 있습니다.